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치료제, 백신 개발 연구를 임상시험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한편 연구 심의 절차와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할 경우 지켜야 할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업무와 일상, 여가 활동이 일어나는 사무실과 음식점, 공연장 등 31개 세부 장소별로 구체적인 생활방역 수칙이 제시됐습니다. 정부가 일주일에 2개로 제한된 공적 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을 다음 주부터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해외 참전용사에게는 마스크 100만 장을 특별 공급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집에서 시설로 옮기고 시설 사용 비용도 본인에게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면역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그만큼 바이러스를 이겨낼 저항력도 강하기 때문인데요. 궁금한 S, 오늘은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가 어떻게 바이러스에 대항하는지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임상시험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연구심의 절차와 기간도 대폭 줄여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지원단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치료제 20건과 백신 10여 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임상시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 기간만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리던 연구 윤리 등의 심의 기간도 일주일 이내로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국내 연구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연구 개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 우선순위 등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활용 가능한 민간의 연구시설과 인력 사이에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연구 인프라 서비스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 협의체 운영에 이르기까지 R&D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과 투자 계획 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외에 방역 물품 개발과 생산 등 범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책 로드맵도 6월 초까지 완성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 방역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개 부처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31개 분야에 대한 세부 지침을 우선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크게 업무와 일상, 여가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일할 때와 이동할 때, 식사, 공부, 여행할 때와 종교 생활을 할 때 등 활동에 따른 9가지 분야로 나눠 제시됐습니다. 또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 사무실과 음식점, 공연장, 도서관, 종교시설 등 구체적인 장소 31곳에 대한 방역 수칙이 담겼습니다. 특히 각자 역할에 맞게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자와 이용자에 따라 수칙을 구분했습니다. 이번 세부 지침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생활방역위원회를 거쳐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연기된 고등학생 대상 올해 첫 모의고사가 재택시험으로 치러졌습니다. 아침부터 학교에 차를 타거나 걸어와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아갔는데 성적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종균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가 분주합니다.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아 집에서 시험 보려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부지런히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발열 검사를 하고 워킹스루 형태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민호 시험 잘 보세요. 원격 수업만으로 보던 담임 선생님을 이제야 처음 만났습니다. 선생님 다니셨군요. 차를 타고 시험지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도 많았습니다. 3학년 2반 12번. 아예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학교 밖에 거점을 정해 시험지를 나눠준 학교도 있습니다. 오늘 시험 잘 봐. 자, 여기 있어. 시험 시작 전 교무실, 고3 선생님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처음 해보는 재택 원격 시험이라서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문제지 아침에 수령해 간 사람들 중에서 먼저 본 사람은 없겠지. 지금도 넘겨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치면은 그거는 뭐 얘들 평가하는 거에 전혀 도움 안 되니까. 자, 시험 시작. 종 쳤습니다. 시험 감독 없이 집에서 시험을 보는 만큼 전국 단위 공동 채점이나 성적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의 기준은 아무래도 앞으로의 입시에 자신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성실한 태도로 시험에 응시하여서 수시를 대비한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험은 5월 12일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입니다. 다음 달 초 등교 수업이 결정되더라도 집이 아닌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정부가 등교 개학 시 수업과 급식 시간을 차별화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등교 개학 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방역 준비 지침을 각 학교에 배포해 등교 대비 방역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학교 방역 준비 지침에는 등교 수업 전후 준비 사항과 의사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대응 체계 수립, 방역 환경, 교육 활동 조정 여부 등이 99% 이상 준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조사에서 학교 시설 특별 소독, 교실 책상 거리 두기, 체온계 구비, 등교 시 발열 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주 2개로 제한된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다음 주부터는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 수급은 공적 마스크 오브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직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우선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 용사를 위해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습니다. 향후 마스크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 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단 이탈, 전화 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 장소를 집에서 시설로 옮기고 시설 사용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능을 강화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과 GIS 상황판을 통해 위치 확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전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하루 3회로 늘리고 불시 점검을 통해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선별진료소 일부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4곳에서 운영했던 차량 이동식 선별진료소는 2곳으로 줄여 강서구 이대 서울병원과 서초구 소방학교 진료소만 운영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입국자 전용 도보 이동식 선별진료소는 이번 주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습니다. 서울시는 검사 인원이 감소세여서 인력과 장비 운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라며 잠실의 선별진료소는 프로야구 개막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소비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카드 사용 내역을 위치별로 살펴봤더니 집 근처에서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닫는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손님 발길이 뚝 끊긴 식당과 가게들. 지난달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 넘게 줄어들면서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년 전보다 백화점 매출액과 대형 마트 같은 할인점 매출액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한 카드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달 23일부터 4주 동안 오프라인 카드 결제 건수는 7%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는 5%, 주말엔 무려 10.5%나 급감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집 근처 동네에서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반경 500m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무려 8% 늘었고 500m에서 1km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의 결제도 0.4%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집과 거리가 1km가 넘는 곳에서는 9.1%,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무려 12.6%나 사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동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이른바 홈어라운드 소비 경향이 짙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소비활동 범위가 차량 같은 이동수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반경 1km 이내로 좁혀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업종별로는 주로 집 근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동네 중소형 마켓에서의 결제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홈어라운드 소비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인테리어와 꽃집 관련 결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 출입국자 수가 95% 이상 감소하면서 올해 상반기 여행업계가 입은 피해가 2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확진자 수 완화로 국내 관광은 다소 회복이 기대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관광객 증가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게 관광업계의 현실입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종로구 인사동 거리입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던 외국인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생각했을 때 손님이 한 200~300명 정도 오셨는데 그중에서 한 95% 정도가 외국분이셨고 요즘에는 외국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내국인만 한 10분 남짓으로 오시는 것 같고요. 4월 들어 인천공항 기준으로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4,5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96,899명에 비해 고작 4.6% 수준입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나간 출국자 수도 하루 평균 1,1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991명에 비하면 1.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출입국자 수가 모두 극도로 감소하면서 여행업계는 최악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대형 여행사들은 주 3일 근무제, 유급휴직, 무급휴가 등으로 간신히 회사 명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하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다고 그래도 바깥이 안전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없고 하는 아주 곤혹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여행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피해가 상반기에만 2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긴급 지원금 소식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달래봅니다. 우리 여행업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서 이어서 지금 4월 20일까지 총 3,099개 여행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고 사람 한 사람당
최대 210만 원.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5월 연휴를 앞두고 제주와 강릉 등 일부 국내 휴양지 호텔 예약률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한가닥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자체들이 애써가꾼 유채 꽃밭을 갈아엎는 데서 보듯이 관광객 증가를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관광업계가 처한 현실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아온 렘데시비르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에 이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 때문인데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결과라며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동물 실험과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던 렘데시비르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에서 진행된 렘데시비르 첫 임상시험 결과가 세계보건기구 WHO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코로나19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230여 명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 투약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사이에 코로나19 진행 상태와 사망률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18명의 환자는 부작용으로 투약을 조기 중단했습니다. WHO는 이 보고서가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게시됐다며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렘데시비르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문제의 임상시험은 낮은 참여율과 부적절한 연구 특성으로 인해 조기 종료됐으며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자료를 볼 때 특히 초기 환자의 경우 렘데시비르가 잠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렘데시비르는 현재 시카고 대학병원 등 몇 곳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약효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추가 확진자 수가 6명까지 떨어졌고 한 달여 만에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재유행 우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4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 추가 환자가 6명이 나와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또 39일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최근 요 며칠 새 이제 확진자 수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대로 떨어지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요. 이달 말부터 최장 한 6일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를 맞아서 좀 국내 관광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국내 관광지 유명 숙소 예약이 다 차는가 하면 제주도 비행기 값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닌데요. 자, 그런데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 수가 0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0명이 계속 지속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계속 이제 일정 부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숨은 감염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가 모이는 행위가 이제 급속하게 확산이 된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긴장은 늦출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계속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이 룸메이트에게 휴대전화를 맡긴 채 이 격리지를 이동해서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룸메이트가 오전 오후로 그 대상자 대신에 자가격리 앱에 들어가서 보건당국을 속였다고 알려졌는데 이 자가격리 앱의 맹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거든요.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가격리 앱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가격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우리가 조기에 그런 대유행, 다시 한 번의 대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그 안심밴드 얘기가 나온 예. 거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안심밴드를 착용을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반한 사람한테 안심밴드를 착용을 시키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뭐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대책으로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입국 조건으로 그 안심밴드 착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요. 내국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하고 치료제 비용을 현재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니까 지원하는 그 어떤 대책으로 해서 안심밴드를 착용을 동의서를 받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안심밴드가 동의를 받아야지 착용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뉴욕 동물원에서 사자와 호랑이 7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인데요. 무증상 확진자인 사육사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으로 사람이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수공통이라는 얘기는 원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주노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거고 리버스 주노시스 그러면은 사람한테서 동물로 가는 건데요.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걸 인수공통을 통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사람에서 다시 동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 중에 하나고 실제로는 더 확장되면 이게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개나 고양이도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보호자가 감염자인 경우에는. 홍콩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 연구 목적으로 해서 쭉 조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역 당국이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에 최적화된 바이러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특성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그러니까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증일 때에도 전파력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려면 물론 병원성적인 측면도 일단 고려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전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미한 증상일 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염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이 놓여지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코로나19는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재유행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신 바가 있는데요. 자, 이 집단 면역 조사가 재유행 예측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재유행을 예측하기 위해서 집단 면역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근데 현재 우리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일 때, 그러니까 확진을 안 받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향후에 방역 대책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단 면역 조사가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10,000여 명이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항체를 형성을 했는지 그리고 중화항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가, 그러니까 항체 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확진을 안 받은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항체를 갖게 되면 이제 확진을 안 받았는데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으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이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지만 앞으로의 방역 대책이 어떻게 수립을 할 건지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처럼 앞으로의 또 한 번의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요건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사 방식이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른 시일 내에 집단 면역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 조사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확진 받으신 분의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항체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확진 판정을 안 받은 국민들의 표본 검사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요인으로 이제 병원 같은 데서 혈액을 체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네. 경우에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하겠다는 동의를 얻으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또는 이제 어떤 발런티어를 모집을 해가지고 조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 때 그 여론조사 하듯이 예.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 두 가지 트랙을 다 써야 되고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추적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항체 역가가 지속이 되는지 이런 예. 부분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방역 당국이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임상 시험을 시도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혈장 치료를 받은 중증 환자가 이달 초에 좀 호전을 보였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혈장 치료제 효과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안적인 치료제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렘데시비르 같은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미국 측과 중국 측에서 서로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게 특이적인 치료제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고 그것도 효과가 부분적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임상 시험을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혈장 치료도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증일 경우에는 또 안 듣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대규모로 임상 시험을 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실험 동물이 아니라 개체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요건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임상 시험 결과가 결국은 의미 없게 나오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없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오히려 약간 부정적인 기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자, 황금 연휴에 이 나들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개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내주부터 점진적인 봉쇄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상 복귀를 위한 출구 전략 중 하나로 그동안 꺼려온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확산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습니다. 6천 명까지 치솟았던 하루 확진자가 최근 2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다음 주 봉쇄 조치의 단계적 완화를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기존 1m에서 2m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활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otto controllo la curva del contagio in modo da intervenire, se del caso anche successivamente, laddove questa si rinnalzi oltre una certa soglia. 앞서 독일은 16개 주 모두 대중교통이나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 주 끝나는 제한 조치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출구 전략의 하나입니다. 오스트리아와 폴란드도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마스크 방역 대열에 뒤늦게 합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Es sollen also mit 1. Mai alle Geschäfte öffnen, aber auch Dienstleistungen wie Friseure, Fußpflege, Maniküre und andere wieder angeboten werden können. Natürlich gibt es auch dort die Notwendigkeit Mund-Nasenschutz. 하지만 유럽에서 마스크 착용에 여전히 부정적인 국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봉쇄 완화 조치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느슨한 집단 면역을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은 감염 의심 환자를 직접 돌보지 않는 이상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도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유럽에서 나온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은 요양원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각국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담당 국장인 한스 클루게는 유럽 지역 국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절반이 장기 요양시설에서 나왔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루게 국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왔던 구석까지 조명을 비췄다며
이제는 각국 정부가 장기 요양시설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계 국장은 또 의료진에 우선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를 공급하고 있듯이 요양원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입소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등 보호 장비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국가가 80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TO는 현지 시각 2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각종 공식 자료와 뉴스 등을 토대로 파악한 결과 72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이 마스크나 보호장구, 산소호흡기, 의약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출 제한 상황을 WTO에 공식 통보한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과 유럽연합, 호주 등 13개 회원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TO는 적잖은 회원국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규정에 맞춰 통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 제한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국제적인 공조 실패는 코로나19 확산 저지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실업 대란이 5주 연속 이어져 실직한 사람이 2,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직원의 급여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는 다시 400조 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사는 46살 보이드 씨는 6년 동안 지역 공항에서 일하다 최근 해고됐습니다. 자판기 사용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승객들이 크게 줄면서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It really kind of changed my life a little drastically because one minute you have something and the next minute you don't. So it's kind of mind-boggling. 이처럼 실직해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주에만 44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수백만 건의 실직 사태가 5주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넷째 주 687만 건까지 치솟았다가 3주 연속 줄고는 있지만 폭증세는 여전합니다. 5주간 2,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를 모두 실업자로 간주할 경우 미국의 4월 실업률이 20%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고를 막기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규모 경기 부양법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에 배정한 3,500억 달러가 고갈되자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섰습니다. The bill we will vote on later today, which I will speak about later today, is the fourth bipartisan bill that we will be passing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이번 지원도 3,210억 달러, 400조 원 가량에 이릅니다. 다만 지난번 지원에 대기업들이 이용한 사례가 지적돼 재무부가 이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의 해고를 줄여 실업 대란을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주 정부들이 경제 재가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일 이전에는 어떤 주도 경제 활동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조사를 진행한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미국 50개 주 중 약 절반은 다음 달 25일까지 봉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경제활동에 사실상 족쇄가 채워졌던 미국의 각 주정부들이 하나둘씩 경제 재가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지아주에서는 오늘부터 미용실과 체육관, 네일숍 등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의대의 한 부속 연구소가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통해 5월 1일 이전에는 어떤 주도 경제 활동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경제 재개의 선봉에 선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는 각각 6월 5일과 6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도 너무 이른 재개 결정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If we open up too early, people are going to start getting sick again. Then we're going to have to go through this whole thing again. And then the economy is going to be worse off for a longer period of time. 캠프 주지사가 실수하는 것이라는 직접적인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I think Kim's going to really make a mistake on not considering keeping Albany closed down.
예측 모델은 또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이 다음 달 25일까지 봉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늦게 문을 열어야 할 지역으로 애리조나와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등은 6월 말이나 돼야 봉쇄를 풀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정도가 심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예측 모델에서 가장 청정 지역은 미 서북부 지역인 몬태나주로 다음 달 1일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1,000명도 안 되는 지역인 하와이와 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5월 10일쯤 빗장을 풀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코로나19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의 투명성 문제를 재차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아마도 지난해 11월, 분명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순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환자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해 전 세계의 누구에게도 이런 사실을 늦게 확인해 주었다며 투명성 문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1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지금도 우한에서 검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원본 샘플을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중국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면역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저항력이 생기고 또 감염되더라도 회복 속도가 빠른데요. 몸속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항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태양의 코로나 형태와 비슷하게 생긴, 즉 왕관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입자 표면이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는데요.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사스 때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메르스로 유명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도 그렇고 어째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해서 계속해서 세계를 위협하는 걸까요?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숙주의 체내에 침입에 성공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먼저 숙주 속의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돌기와 숙주세포의 막 단백질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서로를 구성하고 있는 그 막이 융합하면서 바이러스의 정보가 세포 내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곧 바이러스 속에 정보를 담고 있는 한 가닥의 RNA 유전체가 숙주세포의 영양과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객체를 복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원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세포 속의 재료들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 역사 속에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치사율은 사스가 약 10%, 메르스가 약 30에서 35% 사이, 그리고 코로나19는 현재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하지만 예측상 약 2에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이 걸리면 2명에서 5명이 죽는다는 수치는 절대 무시 못할 수치이지만 그러나 95명 또는 98명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후천적 면역 체계로 알려져 있는 적응 면역 체계에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바로 이 적응 면역이 없기 때문에 식물계에서 작동하는 신종 병원균의 등장은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1845년부터 1852년까지 창궐한 감자 역병에 의한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 그러하죠. 쉽게 잘 자라고 다른 곡물에 비해 생산량도 월등히 많아 감자는 신의 축복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감자 마른병이라는 감자 역병이 돌면서 감자는 전부 검게 변하며 빠른 속도로 썩어나갔는데요. 그러나 우리처럼 후천 면역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다른 방법으로 면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크게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자연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타고나는 면역입니다.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피부, 병원체가 세포에 붙지 못하게 점액을 분비하는 점막, 몸 안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대식세포 등의 활약이 자연 면역에 해당하죠. 획득 면역은 병원체를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한 면역력입니다. 획득 면역을 주도하는 것은 면역세포로 불리는 B림프구와 T림프구입니다. B림프구는 병원체를 물리치는 항체를 만들고 T림프구는 B림프구가 항체를 만드는 걸 돕거나 직접 병원체와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면역 반응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요? 우선 1차 자연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를 즉각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일단 표피세포에서 산성물질, 병원군 균의 요소 등을 분비하며 방어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피부 방어막을 통과해 세포를 감염시키면 우리 몸은 1차 면역 반응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대식세포와 면역세포인 자연 킬러 세포, 수지상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주로 침입한 바이러스를 먹어치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발열과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열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에 약한 바이러스는 발열 반응에 의해 무력화되는데요. 만약 1차 자연 면역에서 막아내지 못한 침입자는 2차 면역 반응인 획득 면역으로 이어집니다. 획득 면역의 첫 번째 단계는 침입자 분석입니다. 자기와 비자기로 구분해 자기는 보호하고 비자기는 죽이는데요. 이를 처음 결정하는 세포가 수지상 세포입니다.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먹은 수지상 세포는 대식세포와 함께 자신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T림프구에게 침입자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럼 T림프구는 B림프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침입한 바이러스만 인식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라고 명령하죠. B림프구가 항체를 분비하면 항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찾아내 침입자를 무력화시키거나 무력화 작업이 안 될 경우 가둬버립니다. 한편 강력한 면역세포인 T림프구는 바이러스로 꽉 차 있는 세포와 바이러스만 선별적으로 공격해 파괴하기도 하는데요. 인체 안에서 T림프구가 1000억 개 정도가 있고 종류도 2500만 개쯤 된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도 B림프구는 바이러스의 정보를 기억했다가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응해 분해합니다. 하지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면역계가 오작동하게 되는데요. 정상세포를 이물질로 오인해 자신의 장기 조직이나 성분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 이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가면역 질환도 이 사이토카인이 아군을 공격하는 신호를 보내서 생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이 바이러스 등을 병원체를 죽여야 하는데 폭풍처럼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환자의 폐나 신체 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대항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의 도움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면역력 강화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직접 제안한 응원 캠페인인데요.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과 함께 의료진 덕분에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SNS에 게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손바닥 위에 오른손을 올린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 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진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해서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